제가 전국 최초로 이 손피 거래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회색깔 음령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입하게 되면 1초 만에 계산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럼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전망들을 강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정말 귀중한 템플릿이죠.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내 집 마련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 중에서도 청약이랑 분양권, 이 개념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용어가 비슷한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짜매면서 열심히 새벽까지 컨텐츠 구상도 하고 릴스도 만들고 무료 강의도 하고 유료 강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은 13만 6천 명이나 됐네요. 어우, 많이 됐습니다. 자, 블로그는 14,000명, 유튜브가 6천 명이 안 되네요. 6천 명. 혹시 지금 붓소유라는 지금 제 계정은 소나무유라는 거고 제가 따로 운영하는 거는 붓소유라는 채널이 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제 얼굴을 그래도 나름은 좀 가려서 제가 출연을 합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은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붓소유예요, 붓소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붓소유인데 이 촬영하고 있는 거는 소나무우유. 네, 그냥 개인 계정이고 저거는 공식적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생겼다고 앞으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릴게요. 네. 저는 일단 주식회사 비범한 사람들의 대표로 있고요. 저 직장인이에요. 저거는 이제 법인이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육아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요즘 너무 잠이 부족해서 좀 힘들어요. 네. 힘든데 어쩔 수 없죠.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 분야가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이게 바로 붓소유입니다. 붓소유라는 뜻이 부동산을 소유하자. 뭐 거의 그게 주된 이유고 제가 소나무유를 보통 줄여서 소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붓소유 이중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붓소유 클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동행임장이랑 뭐 정모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고 누적 수강생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저는 지금 인스타를 통해서 벌써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강의를 시작한 지. 예, 그 정도로 수강생이 많겠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했고 이 사진은 여름에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토크쇼를 1회로 개최를 했었고 이거는 9월 달에 좀 인원이 많아졌죠. 이것도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부동산 토크쇼. 이때는 대출 이슈가 좀 많았어 가지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위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진행을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왜냐? 제 강의의 특징을 보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총 4가지의 토끼를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좀 잡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저는 이제 거의 경험 베이스로 해서 폭넓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랑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주최하는 주제에 따라서 눈높이 교육을 굉장히 조절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강의 전달력이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그냥 글자 몇 개 막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끔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뭐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려면 어쨌든 강의 자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 지금 뭐 화면이나 목소리나 다 괜찮다,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한번 적어 주실래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채팅 그래도 반응을 한번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 제가 이 전달하는 속도가 이 컴퓨터마다 예, 인터넷 상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할게요. 질문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참여해 주셨으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또 재밌는 네, 오늘 또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냐? 소나무 우유는 이 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저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포인트가 뭔지를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특강 목표가 이거예요. 네. 아, 큐님 감사합니다. 네, 새벽 4시 출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주제가 청약이랑 분양권이잖아요. 물론 이 손피 개념도 원래는 손피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일이 커진 거죠. 네, 그래도 들으러 오셨는데 다른 좀 알짜 예, 그런 정보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청약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 우리 일상생활의 아파트 네, 이게 갭 투자라든지 실거주 하는 부분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신축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아파트랑 이제 분양권 이 두 개는 꼭 투 트랙으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청약을 좀 제대로 이제 스며들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내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바로 자금 계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금 계획,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피와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약을 위해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다양한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청약 당첨만이 살 길일까?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오늘 또 이제 분양권 투자라고 해서 알려드릴 내용이니까 꼭 우리가 청약 홈에 나와서 이 접수해서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행위만 꼭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야,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하든 다른 뭐 코인을 하든 다른 뭐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필요한 공부를 하든 어떤 분야든 일단은 이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책을 볼 때 우리는 처음에 목차를 봐요. 이 컨텐츠 챕터 1부터 뭐 1, 2, 3, 4, 5까지 있으면 이 책에서 알리고자 하는 이 저자가 나한테 알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바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게 깊게 파고들면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청약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이 왜, why라는 물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 방향성 잡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부동산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어떤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냐.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프로세스라고 해서 진짜 큰 틀을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공부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단톡방이나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을 해 보실래요? 내가 만약에 뭐 질문하는 사람이면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할게요. 네, 양님, 사도 되나요? 뭐 사야 올라요? 여기 어때요? 이 지역 오를까? 양도세, 이매물 괜찮아요? 어디다가 집 사야 하는지요? 지금 사도 되나요? 자,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 지금 사도 돼요? 여기 사면 올라요? 어디 사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역도 궁금하지만, 네, 어느 지역이 또 괜찮은지 궁금하고, 결국에는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강남이라는 지역은 좋은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가 먼저예요.
어디를 보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큰 틀이거든요. 이 타이밍, 매수 지지표,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 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씩 매일매일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요.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독서 같은 걸 하는데 그때도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 시장에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단 타이밍을 먼저 찾는 방법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꾸준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내가 진입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괜찮은 타이밍인지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이 바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가 이거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대출도 받아야 되고 지역 분석도 해야 되고 임장도 가면서 내가 진짜 지금 이 지역을 사도 되는지 이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어디 지역을 사야 되는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접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유무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좀 크게 드론을 높여서 나를 쳐다본다라고 탐구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중에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을 이게 파악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금액대, 가용자금을 통해서 대출까지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 가용자금을 파악했으면 이 가용자금을 가지고 적절한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야 돼요. 뭘 사요? 아파트를 사든 네, 사는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적어 놓은 거는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경매, 상가, 토지, 오피스텔 이것들은 그냥 내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하나의 분야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처음에는 지금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재개발, 재건축, 뭐 경매,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나 분양권을 통해서 이게 황금성이 좋아서 나중에 내가 혹시나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탈출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진짜 이게 안 팔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파트랑 분양권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녹여 있는 가장 여러분들 거주 형태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예,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걸 통해서 수익이 뭐 발생하거나 경험이 쌓이면 그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구조화시켰을 때 과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컨텐츠로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내 집 마련.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제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분야만 해요. 제가 예, 청약이랑 분양권 투자도 했었고 내 집 마련 갭 투자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하겠죠. 그다음에 재개발 투자를 되게 좋아해서 이 3 개의 분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경매나 오피스텔, 토지, 상가 이런 거는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 드리면 "저 이 분야 할 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이 분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뭐 부동산 기초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에 대해서 전망도 해보고 지역 분석이랑 임장이 제가 좀 주된 그런 또 뾰족한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좀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동행 임장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모집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정규 강의를 10기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정규 강의 들으셨던 분들 또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보다 좀 더 뾰족하게 1년 프로젝트를 해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모두 다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거의 여기에 온갖 열정과 힘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 부스에 크루분 계신 분, 네, 잘 오셨습니다. 저 강의를 좀 많이 맨날 들어가지고 바쁘실 텐데도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한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강의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청약이 뭔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최근 청약
단지를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청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청약의 절차도 알아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신규 택지가 어떤 식으로 분양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청약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얼마만큼 있어야 내가 청약에 넣을 수 있는지,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분양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거에 추가적으로 손피 거래라는 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피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하는 방식은 아니고 분양권에서 특히나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경험이 없죠. 이거 싼 줄 알고 갔다가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다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보고 놀라죠. 이게 왜 그래요? 근데 부동산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래.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부동산에서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왜 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또 가서 막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또 초보자식일 때는 그게 또 자신감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 수 있게끔 파트 3에서 설명을 부지런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도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잘 들리셨죠? 이제 파트 1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 네, 이 도입부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약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청약이란 뭘까요? 청약이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청약이란 어떤 행위일까? 왜 하는 걸까?를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실래요? 청약을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야매부자님, 아파트를 당첨받는 행위다.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마이 디어 마이텐스님. 네, 또 막 적어주세요. 적은 금액으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주변 시세 싸게 산다. 네, 싸게 가려고 신축 매수 방법. 네, 다들 아시겠죠? 자, 청약이란 뭘까? 맞아요. 네. 다들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신축 아파트를 선점한다. 여러분들 신축 좋아하시죠? 지금 신축 사시는 분들은 제가 장단컨대 구축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구축에서 신축 가면 진짜 눈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신축 살다가 구축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망설여질 겁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거 너네 신혼생활부터 뭐 전세나 이런 거를 신도시에서 살면 절대로 네,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축에 대한 인프라와 이 주거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구축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거든요. 네, 대국민 수강 킹천. 맞아요. 로또 아파트 버전.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청약을 할 때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개최를 합니다. 네. 이거를 열게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모형으로 단지 배치도부터 시작해서 타입별로 네. 좀 이게 유닛을 설치를 해 놓는데 전부 다 설치를 하지 않아요. 이 뭐 84에도 A, B, C 타입이 있고 59에도 뭐 A, B, C 타입인데 대표적인 타입만 몇 가지만 설치를 해 놓거든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게 뭐 방은 잘 빠졌는지 화장실이나 뭐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거 모아를 이게 모델하우스를 줄여서 모아라 그러거든요. 모아를 미리 열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며칠 뒤에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청약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겠죠. 자, 공사 중 그다음에 바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청약하고 나서 입주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면 바로 한 3년 반 정도 걸려요. 3년 반. 기본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후분양은 또 금방 입주하죠. 자, 선분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분양이 한 3년 반 정도 걸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청약을 배우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다시 더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갔을 때 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걸까를 또 제가 여쭤보면 당연히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인스타로 제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왔든 아니면 원래 팔로우하고 계셨든 톡방에 계셨든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한 채 해서 이걸 통해서 쪼끔이라도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냥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있지만 제 팔로워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 결국에는 돈이다. 저도 그래요. 돈 벌려고 부동산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려고 이제 부동산 하게 되면 딱 이거 있어요. 내가 분양가냐 청약에 당첨됐다. 자, 계약하고 내가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입주 전에 팔든지 이 두 가지예요. 자, 포인트는 뭐다? 청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입주 전에 팔았을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아니면 계약하고 쭉 입주를 하고 실거주까지 했을 때 아니면 그냥 등기를 쳤을 때에 그 뒤에 이게 매도를 하는 게 나한테 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청약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청약으로 돈 벌려면 이게 단순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바로 돈 되는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 자, 그다음에 돈 되는 분양권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게 돈 되는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바로 내가 넣으려고 하는 이 단지가 돈 되는 청약 단지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시도를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판단이 안 서면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 청약에 당첨돼요. 근데 이게 돈 되는 청약 단지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게 판단하는 이 선행되는 행위가 무조건 이 지역 분석 그리고 이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단지에 대한 분석이 무조건 선행돼야 된다.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청약 당첨이 되도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는 내가 청약에 자꾸 떨어져. 그래서 난 청약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난 돈 주고 분양권을 살게. 자, 이런 의미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 이 사람 거를 나중에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네, 이것도 똑같겠죠. 이걸 사려고 하면 결국에는 돈 되는 분양권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판단이 서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금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계약금만 있다고 해서 그걸 덜컥 샀어요. 이걸 나중에 뭐 입주 때까지 끌고 가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이 재정상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를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다양하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를 했거든요. 저희 부스의 크루분들한테 2주차 때 청약,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진짜 딥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네. 여기서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청약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약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우리 30대 분들까지는 진짜 청약에 당첨되기 힘들어요. 왜냐? 이게 추첨제가 아니면 가점제로 해야 되는데 가점제란 거는 점수잖아요, 점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게 커트를 시키는데 우리 30대 입장에서는 괜찮은 돈 되는 청약 단지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청약으로 당첨되는 거는 조금은 네, 희망을 너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에 너무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라. 그리고 당첨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재정 능력이 될까를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아무 따 청약 금지, 절대 청약 금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적어주셨잖아요. 나는 신축이라서 신축이 될 거를 선점하려고 해서 청약을 한다. 근데 분석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냥 아무 따 감행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저 지금 청약 넣었는데 여기 경쟁률이 1이 안 돼요. 미달이 돼서 당첨됐는데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분석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의아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괜찮다고 봤는데 왜 결과가 안 좋지?' 라고 하면 대중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거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눈을 무조건 키워 놓고 접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당첨되기만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당첨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축 아파트나 아니면 나는 이제 돈 주고
분양권을 사게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라. 그러면 분양권을 사게 됐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 할 거니까 이거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청약단지.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관심도를 한번 체크할게요. 최근 저번 주, 이번 주 포함해서 좀 나름 유명했던 청약단지가 어딜까요? 한번 적어 주실래요? 여러분들의 이 평소에 제가 관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기님, 당산, 서울원, 서울원 아이파크는 뭐, 얼마 안 됐죠? 네, 이번 주 화요일까지 끝났죠. 자, 서울원, 당산, 안양. 향기님이 또 잘 알고 계시네요. 디어마이 댄스는 잘 알고 계시고. 자, 지방이라서, 그렇죠. 지방은 좀 그렇습니다. 네, 퍼스티지. 네, 퍼스티지가 어디예요? 네, 당산, 둔촌은 입주를 이제 하는 거죠. 수우님 좋아하는 당산. 그렇습니다. 우리 당산의 아들 수우님. 레미안 송도. 자, 이게 최근에 그래도 나름 핫했던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양과 서울 당산, 그리고 서울에 광운대역,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니마님, 드파인 강화는 이게 최근에 아마 무슨 이었지 않나요? 네, 그 본청약 엄청 오래됐고. 자, 여기 봤을 때 이게 뭐냐? 지금 제가 금액을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34평이라고 불리는 국민평형에 대한 청약 이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감이 와요? 안양시의 10억 7천 34평, 안양시의 자이 퍼스니티가 13억 8천, 강운대역이 제일 비싼 타입이 14억대, 그 다음에 서울 당산에는 큰 평수가 없어서 이제 전용 5구라고 해서 24평 기준으로 하면 14억 4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당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어찌 다 금액대가 비슷비슷하죠? 딱 이 금액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거 청약을 넣어도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어나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던 건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분양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안양시의 아크로 베스티뉴라는 곳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안양시의 평촌은 이 범계역부터 해서 이 구축이 있는 곳이 평촌이거든요. 사실 이 번개 지하차로 건너편은 사람들이 이 평촌으로 잘 안 쳤어요. 네, 안 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워낙 신축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크로 베스티가 후분양입니다. 후분양. 이게 2025년 2월 입주 예정인데 이게 보세요. 경쟁률 보이시죠, 지금? 84 타입이 5.5대 1. 물론 여기서 지금 25년도 2월이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후분양이 거의 건물이 지금 다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평촌에서 그래도 나름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 이 평촌역 위에 평촌 더잡 센트럴시티 아파트거든요. 완전 최신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10억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 여기 뭐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라든지 여기 만안구의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11억대예요. 11억대. 그리고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곳이 현대홈탄이랑 향촌 이 향초마을. 근데 오늘 선도지구가 발표 났죠. 여기 꽃마을이 네 여기가 선도지구가 지정됐고 여기에 샘마을도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조금은 사이드 쪽으로 됐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메인은 거의 향초 롯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11억이에요. 그러면 안양에서 여러분들 볼 때 이게 과연 비쌀까요, 쌀까요? 10억 7천, 34평이 10억 7천이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저는 솔직히 미달 날 줄 알았거든요. 미달. 왜냐면 너무 비싸. 10억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네, 비싸죠.
이게 또 후보량이 뭐냐? 당장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보통은 넣어요. 왜냐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통은 이게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전매가 풀리면 팔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후분양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건물 완성 다 됐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넣었다. 이게 어떤 걸 약간 대변하냐 그러면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이 너무 진짜 이 상품성의 가치가 너무 좀 크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안양에서 이거를 좀 감내할 만한 감수할 만한 아니면 이거 이 금액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약간 의아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떤 게 나왔냐? 자, 여기 안양종합운동장에 평촌자이 퍼스트니티라고 여기가 또 분양을 했어요. 와, 이것도 경쟁률 세죠? 이게 84 타입이 제일 비싼 게 한 13억 8천 정도 해요. 여기도 비싸거든요. 이게 아마 여기는 나중에 올판선이라는 네, 그런 교통 호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요 뒤에 이 평촌 엘프라우드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장 가보시면 여기도 엄청 대단지인데 아무튼 여기도 경쟁력이 높은 거 보고 안양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률까지 봐야 되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네, 나 빼고 돈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당첨이 되더라도 안전마진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게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은 크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로서의 가치는 낮지 않았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여기에 쏟아붓는다? 저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 안 쏟아부을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가볼게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쭉쭉 갑니다. 월계역 강원대역 여기에 이 강원대 역세권 복합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소론 아이파크가 또 청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4가 14억 1천만 원이에요. 이게 안양보다 싸잖아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서울인데 14억이고 안양인데 15억이야. 이 비교 때문에 좀 경쟁률이 좀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큰 평수는 미달났어요. 네, 미달났고 여기가 이게 84가 사람들이 그래도 금액대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저는 네, 둘 중에 만약에 돈이 있다면 서울은 아이파크에 넣을 겁니다. 왜냐? 워낙 여기에 개발 호재가 많고 나중에 이게 입주가 언제냐면 28년 7월이에요. 근데 여기는 GTX C 노선이 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복합 사업으로 해서 주변이 개발이 되고 여기에 네 미미 미미삼 미룡 미성 3호 아파트 여기가 나중에 또 재건축이 무조건 될 거거든요. 언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돼요. 여기 같이 이제 시너지를 확실하게 이제 호재를 보고 저는 여기를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 이미 뭐 경쟁률이 끝났어요. 네,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네, 그런 효과를 받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당산 가볼게요. 저 당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산이 좋아요. 자, 여기 딱 덩그러니 하나 보이죠? 여기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인데 여기는 역에서 뭐 충분히 걸어갈 수는 있어요. 뭐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뭐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이게 14억대, 24평이 14억대인데 경쟁률 미쳤죠? 근데 이게 세대수 하나라서 1,440명이 지원했고 11세대인데 500대 1이니까 여기도 한 5천 명이 지원했죠. 여기가 세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렇게 세대수가 없지? 라는 거는 뒤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당산도 여기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가장 최신축으로 여기가 지금 24평의 금액대가 14억대거든요. 네. 충분히 여기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28년도 입주.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 시간에 내 돈에 레버리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큐님. 조합원 싹쓸이. 네, 조합원 대한 개념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청약이란 거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보고 막 얘기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지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확신에 찬 뭔가 개인의 인사이트를 말씀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지역이기도 하고 같은 서울이지만 서울도 워낙 예,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많은 지역을 여러분들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적인 측면, 안양시가 그만큼 수도권에서 경기도권에서 이런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너무 다 비싸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모집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청약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아까 다뤘던 4개의 단지 중에서 미달난 거는 서울은 아이파크의 대형 평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국민 평형을 위주로 봤을 때 그게 미분양이 안 났잖아요. 입지가 좋은데 현재 비싸서 미분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입지가 좋지 않아서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인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게 판별함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로베스티뉴 평촌에 있는 15억대 15억 7천짜리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울원 아이파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미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인데, 자, 청약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제목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가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부동산은 결국에는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가치가 좋은 거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청약의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2000세대인데 2000세대인데 한 500세대밖에 청약을 안 해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청약에 대해서 이 세대수가 물량이 정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균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합원 싹쓸이. 자, 이거 두 가지가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한번 채팅창에 좀 적어주세요. 청약 물량, 그러니까 세대수가 정해지는 이 청약 사업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1000세대 다 청약할 수도 있고 1000세대인데 뭐 한 300세대수만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뭘까를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실래요? 아시는 분들은? 네, 그냥 막 말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편하게 하는 강의니까. 임대, 아마니님, 용적률 대지 지분, 균님, 조합원 매물, 일반 분양 매물, 임대, 또 다른 분들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해볼게요. 조금 시차가 생겨가지고. 이게, 간단한 건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났을 때 전략적으로, 여기를 내가 넣어도 과연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거 제외하고, 민간 임대, 다양한 답변을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균이 말씀하셨고,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신규 택지 대 정비 사업이거든요. 자, 신규 택지는 뭐냐면, 이게 그냥 빈 땅이에요, 빈 땅. 놀고 있는 땅. 놀고 있는 땅에 내가 청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게 터만 살짝 다 닦고, 기초공사 하고, 거기에 대해 아파트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는 기존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수를 그냥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비 사업이란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되게 노후됐어요. 노후돼서 그 지역을 갈아엎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주택가, 뭐 원룸, 다가구, 다세대, 뭐 단독주택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을 보통 정비하는 곳을 재개발이라 그러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허물고 공사하는 거를 정비하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노후된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청약할 수 있는 세대수가 왜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신규 택지는 빈 땅이에요. 근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누군가가 그 주택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또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 부셔요. 이주시키고 다 부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보상하냐? "나는 새로운 주택 필요 없어." 그 현금 청산으로 해서 현금을 받고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여기 새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새 아파트에 입주할래요."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해서 바로 이거를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주권이랑 분양권은 완전 달라요. 네. 물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분양권이 신축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분양권보다 더 앞서서 받게 되는 게 입주권이에요. 왜냐? 원래 살던 사람들 주택가에서 그거를 허물고 신축을 짓기 때문에 네, 입주권을 먼저 받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진을 여러 개 기록한 건데 자, 왼쪽에 이 사진은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이 되게 많죠? 다세대 다가구 원룸도 보이고 뭔가 단독주택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철거 전의 사진이다. 자, 이거를 이제 다 사람들 이게 펜스 보이죠? 펜스. 펜스는 이게 다 쳐져야 됩니다. 공사를 철거를 하려면 이게 막 분진이라든지 여기 콘크리트 같은 게 부셔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다 지금 펜스를 쳐놨는데 자, 철거 초반을 말씀드릴게요. 철거 초반은 이렇게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을 유의 있게 보세요. 와, 이게 지금 굴삭기로 다 부시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역별로 정해서 이렇게 부시고 있습니다. 자, 철거 중반. 이야, 많이 부셨네. 지금 같은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철거 후반으로 갑니다. 와, 다르죠? 지금 거의 폐기물 다 처리하고 지금 텃 닫기 공사하죠? 자, 결국에는 철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예요. 근데 다 이주시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구역 밖으로 나가라. 우리는 여기 터 닫고 새로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래서 철거를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원래 빈 땅이었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뭐 잡초만 무성한 그런 빈 땅이었으면 누구를 내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철거 전,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대부분 한 95% 정도는 이 아파트를 나는 입주를 할 거니까 권리를 주세요라고 해서 입주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기존에 살던 세대수가 많으면 내가 일반 분양을 하는 세대수가 적어집니다. 그게 이게 조합원 물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산성역에 얼마 전에 그 청약한 해리스턴인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이 청약 세대수가 작아진다. 그리고 정비사업일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생각하고 큰 상위 개념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단지가 이 사진이 왜 보여주는 거지? 지금 이제 청약 중에서 세대 수가 작아지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청약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산성역에서 터를 다 닦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이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청약단지를 같은 단지를 보더라도 어떤 단지에 배치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내 수익금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 산성역 같은 경우는 저기 4단지 끝에 있는 동이랑 지금 3단지의 301동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너 골라봐 하면 여러분들 어느 동에 매물을 고르고 싶나요? 4단지예요, 1단지예요, 2단지예요, 3단지예요. 저는 딱 이 눈에 딱 들어온 게 보이죠?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재개발을 통해서 청약을 했어요. 이게 지어질 이제 뭐 약간 조간도 비슷하게 배치도를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서 가장 비쌀 것 같은 평수 대비해서 가장 비쌀 것 같은 동이 어딘가요?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또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좀 눈썰미가 좋은 거예요. 301, 2, 3, 4동 중에서 이게 약간 노란색이죠. 노란색인데 가장 비싸게 팔릴 것 같은 아파트가 어딜까요? 3단지 몇 동? 저는 동 정해져 있거든요. 3단지 몇 동일까요? 이거는 딱 눈썰미예요, 눈썰미. 조금 디테일한 눈썰미. 자, 대부분이 3단지에 301동을 뽑으셨네요. 자, 또 일단 이건 좀 질문 좀 받아볼게요. 자, 304동도 많아.
304동, 301동, 302동. 이 노란색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02동. 야, 302동. 이 무슨 일이야? 제가 원하는 단지의 동을 적으신 분은 하루님밖에 없네. 아마니님 좋습니다. 저는 303동을 선택했습니다. 303동 중에서도 저 1 적혀 있는 거, 1. 여기 1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눈썰미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기 왼쪽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중에서 오른쪽 밑을 보세요. 오른쪽 밑. 지금 여기 나침반 표시 보이죠? 이 방향 표시.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이게 지금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북쪽, 동서남북을 표기를 했죠. 이걸로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뒤에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이 4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 303동, 저 303동 골랐거든요. 왜냐? 남양이에요, 남양. 남양 중에서도 이 대로변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1 적혀 있는 303동의 1호 라인을 택했을 겁니다. 이 눈썰미 빠르신 분들은 했는데 하루님 이거 알고 303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남향이죠. 이게 체크를 할 때 남향, 동향, 서향 보통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판상형에 타워형까지 섞여 있으면 동향, 서향은 잘 없어요. 남동향, 남서향, 남향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남향의 가치는 진짜 구축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신축에서도 조금 더 값어치를 네, 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님 아니요 모르고 하셨구나. 아무튼 눈썰미가 아직까지는 좋으신 분을 못 찾았다. 네, 그래도 다들 이렇게 답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저의 이 기준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단지도 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거를 지금 가져왔을까요? 정비 사업을 하면 세대수가 작아진다. 근데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빌드업 하는 거잖아요. 이 사진들을 제가 왜 들고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준 네, 정남향의 메리트가 가장 큽니다. 향으로 봤을 때는. 네. 305동에 아니요, 전혀 안 바뀝니다. 여기 거리 넓어요. 그 정도로 좁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논이다? 논 아니에요, 여기. 네. 논이 아니라 그냥 산이에요, 산. 다 빌다고. 자, 우와, 규님 오늘 답변을 잘하시네. 자, 여러분들, 규님이 채팅에 뭐라 적어주셨냐면, 저기를 조합원이 다 가져가서, 지금 규님은 약간 재개발 투자를 해보셨거나,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이랑 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호라인이요? 그냥 저기 왼쪽은 대로변이랑 더 시끄러울 것 같아서 좀 조용한 거를 좀 선호하려면 저는 1호라인 선택했습니다, 하루님. 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제가 모집 공고문을 가져왔거든요. 총 3,500세대인데 여기서 조합원이라는 게 적혀 있죠. 그럼 기존에 여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나는 새로운 아파트 받을 입주권 싫어. 그러면 그냥 현금 받고 나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 토탈 했을 때 여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청약에 나오기 전에 이 조합원들한테 먼저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좋은 층이랑 동이랑 선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게 조합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축될 때 안에 있는 뭐 확장비도 무상으로 해주고 안에 있는 가전 가구도 일부는 다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게 조합원의 혜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뺐을 때 임대 빼고 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을 청약하게 되면 1224세대가 나오는데 세대수를 보면 여기는 3배나 많은 3500세대인데 왜 우리한테 분양하는 거는 1200세대밖에 안 될까? 라고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먼저 분양을 하기 전에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조합원들이 어디를 먼저 선점했냐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3단지, 3블록을 가져왔죠. 제가 303동은 지금 보시면 303동은 모든 게 나와요.
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안 갔거든요. 저기 보시면 흰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미 조합원들이 먼저 이게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서 동호수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저층이나 남는 부분을 우리 일반 분양 1224대에 넣은 거예요.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네. 열받죠? 나는 301동에 고층 가져가고 싶은데 뭐야 먼저 나갔네? 새치기야? 네, 새치기 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완전 이게 3,400, 한 500세대 중에서 먼저 일반 분양 청약하기 전에 이 사람들끼리 먼저 막 이렇게 또 추첨을 해요. 네, 청약 홈에서 추첨해서 동호수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그 다음에 괜찮은 층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 부들부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재개발을 좋아합니다. 저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먼저 추첨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곳은 나중에 34평 전용 84가 일반 분양이 안 나와요. 왜냐?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예. 부럽죠? 저는 제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다. 발코니 확장도 해주고, 물론 뭐 분담금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역은 워낙 이게 사업이 후반부라서, 예, 그런 약간 리스크가 조금은 적습니다. 네, 자랑하는 거예요. 부럽죠? 네. 저한테 효자 노릇을 해줄, 네, 재개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모집 공고문을 볼 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여기가 엄청 비싸. 근데 메리트가 딱 역세권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조합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역세권 쪽은 뭔가 다 하얘. 이제 물량이 없어. 아, 나는 여기 청약해도 완전 저층 아니면 다른 좀 비선한 동을 가져갈 수 있겠네라고 하면 포기하는 게 맞겠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빌드업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식을 한번 가져가셔라.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청약홈의 모집 공고문을 보든지 이 청약하려는 단지 홈페이지에서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당첨이 되더라도 이게 돈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힘 빼자, 힘 쓰지 말자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들 이해 가셨죠? 아, 설명 너무 잘한 것 같아. 네. 아무튼 자신감 있게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 바로 자금 계획 세우기인데, 자, 이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왜냐? 거래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도대체 어느 자금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알려갈게요. 자,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데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 10% 내고 이 10%가 뭐냐?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가 총액의 10%입니다. 그러면 아까 평촌 같은 경우에 10억 7천짜리 계약금 여기는 그때 거기 가면 20%였을 거거든요. 보통 만약 10%를 생각하면 한 1억 5천 이 계약금이 필요한 거예요. 야, 1억 5천, 내 1억 5천도 없는데 계약금만 1억 5천이야? 그래서 청약 이 비싼 곳들은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금은 무조건 미리 마련해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마련하세요. 자, 계약금도 나누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어떤 곳들은 계약 한 번에 10%를 다 내라. 근데 어떤 곳들은 처음에 조금 내고 나중에 한 달 내로 나머지 잔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단지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도금은 이렇게 60%, 10%씩 총 6번을 쪼개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잔금 30%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하고 중도금은 또 언제 내야 되고 잔금은 언제 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요약을 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계약금은 우리가 이게 당첨이 보통 청약하고 나면 일주일 뒤쯤에 나거든요. 예, 그러면 당첨 발표가 딱 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주 안에 예, 당첨 발표 나고 나서 나한테 문자가 옵니다. 너 확인해봐. 그러면 동호수도 그때 다 나와 있거든요. 청약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와 좋다. 나 뭐야 저층 완전 저기 4단지 끝에 재수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운이거든요. 그냥 전산으로 막 추첨해서 주는 거라서
아무튼 그것도 운입니다. 뽑기 운. 당첨 발표하고 나서 10에서 12일 뒤에 계약금 10%를 나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계약금 대출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은 종잣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도금. 중도금은 60%잖아요. 10%씩 6번 나눠서 내게 되는데 중도금은 대출이 나와요.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언제 내냐? 내가 계약하고 나서 한 4에서 6개월 뒤쯤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뭐 중도금 대출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작성하시면 뭐 큰 무리 없이 나올 거다라는 좀 말을 드리고 싶고 잔금이면 입주할 때 나머지 금액 30%를 내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청약할 때 보통 계약금 준비해야 되고 공사 중 한 4에서 6개월 뒤에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입주할 때 잔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청약은 발표 후에 한 2주 안에 그다음에 계약 후에 바로 한 6개월 안에 중도금이 개시가 되고 이제 입주하는 입주 시점에 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잔금은 계약금 포함한 금액이 아니요. 이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양가를 6억으로 제가 해볼게요. 계약금은 10%니까 6천만 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중도금은 6개월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6천만 원씩 총 6번 60%가 됩니다. 잔금은 그러면 입주할 때 1억 8천이 필요하네? 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어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자, 중도금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네, 진행이 됩니다. 자, 잔금은 바로 30%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수치를 보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60%고 그러면 나는 입주할 때 1억 8천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야, 소유야. 너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잔금 때 30%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니?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잔금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거를 상환해야 돼요. 네. 그러면 대다수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거든요. 왜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잔금 때 이 60%를 갚아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 이게 중도금 60%가 잔금에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중도금 60%가 30% 더해지면 잔금 때 입주할 때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90%입니다. 30%가 아닌 이 중도금이 합하면 1억 8천이 아니라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 링꾸님이 말씀해 주신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주할 때 내야 돼요. 보통 네, 돈 많이 들어요.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분양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1천만 원 이상 다 듭니다. 그 돈까지 해서 돈을 내야 된다. 야,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5억 4천 있어요? 계약금은 만약에 6천만 원 있다. 그리고 중도금은 대출 받았어.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내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야, 내가 5억 4천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분양가 6억짜리를, 분양가 6억이면 뭐 그렇게 안 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수중에 1억이 있어, 1억. 계약금에 나게 되면 4천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입주할 거니까 3년 동안 돈 모으자, 부지런히 모으자. 근데 연봉이 5천이야. 다 3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도 1억 모아. 그러면 내가 기존에 계약금 내고 남은 돈 4천만 원에 3년 동안 모아서 1억 4천이 있어. 그럼 5억 4천을 내야 되는데 나머지는 4억이 필요하잖아요. 네. 까르끼님 중도금 60% 네, 이자 그건 대출 안 돼요. 자, 이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잔금 5억 4천을 어떻게 맞추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총총총 나와 있죠. 자, 총 6억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공될 때는 잔금이 제가 5억 4천이 필요한데 이 5억 4천 자, 중도금도 갚아야 되고 잔금도 내야 되고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라서 이자도 내야 되고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입주할 때 그냥 일반 아파트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잖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 입주할 때 집단 대출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주담대 아니에요? 그냥 주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행사에서 특정 은행이랑 그 협약을 맺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받을 때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은행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지금 여기 살려고 하니까 여기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주담대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청약 아파트 입주할 때 받는 이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이란 거는 시행사가 특정 은행들이랑만 협약을 맺거든요. 그 은행이랑만 거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러고 분양금 잔금 낼 때를 그냥 집단대출, 잔금대출이라 그러는데 그냥 용어 집단대출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가? 그러면 분양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랑 집단대출 차이점이 뭐냐? 입주할 때 시점부터 몇 개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만 시행사가 미리 협약된 은행이랑 금융기관만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때 어떤 걸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많죠.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부산, 국민신앙, 우리, 새마을금고, 남동농협이라고 해서 이 협약된 은행들이 자기들이 지금 내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이게 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는 어디서 구해요? 자, 이 표는 뭐 다 다르거든요. 금리도 다르고, 우대 금리도 다르고, 뭐 거치기간, 대출기간, DSR 적용 여부, 층마다의 감정평가 금액 이런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산술평가를 합니다. 지금 분양가는 6억이었는데 6억을 기준으로 해서 LTV 적용해서 대출 해줄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금대출, 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고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얘들이 분양을 6억 했어요. 근데 3년 뒤 입주할 때 보면 주변의 아파트들이 한 8억, 9억 해. 그러면 그때는 감정을 매기면 이 감정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분양가보다. 그러면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내 소득 요건만 맞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도 다르고 우대금리도 다르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에 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나도 거기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예정 협의회라고 입예협이거든요. 줄여서 입주자 카페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입하시고 거기도 약간 회비를 싸게 몇만 원씩 막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혜택을 엄청 많이 줍니다. 아무튼 지금 혹시 저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청약에 당첨됐다.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입주는 안 했어요.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자랑 좀 해보세요. 자랑. 자랑해 보셔야죠. 이럴 때 자랑하지. 좀 남들 부럽게. 네. 저도 좀 부러움을 좀 느낄게요.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도 없는 거 아니죠? 지금 난 청약에 당첨된 사람 아니면 네, 뭐 지방이지만 뭐 어때요? 뭐 당첨되셨는데. 재건축 조합원 있어요. 미니마니님. 손 들고 싶네요. 그게 이제 좀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그 카페 공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부산이세요? 부럽습니다. CTO CL 6단지 얼마 전에 또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쉬리님, 축하드려요. 아무튼 좀 자랑 좀 하세요. 네, 청주에 있습니다. 분양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미리 가입해 놓으면 뭐 혜택도 받고 나중에 이게 또 그 등기를 칠 때 법무사를 또 공짜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연계해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입주자 카페에서 우리는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입주하기 한 2달 전쯤에 초대를 해요. 야, 너네 집 거의 완공됐으니까 와서 뭐 이상 없는지 하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이게 바로 사전 점검이거든요. 그때부터 지하에 가면 이 부스 막 펼쳐놓고 은행별로 이게 약간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번 주, 지지난주에 들려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제가 저번에 라방도 했었거든요. 디딤돌 대출. 이거 청약 단지들 나중에 입주할 때 디딤돌 대출 안 나와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그때 제 뭐 라방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뉴스에서 보거나 어디서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규님 저 팬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르죠?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집단 대출 받을 때, 입주할 때, 주담대를 그냥 집단 대출을 하잖아요. 이 집단 대출 받을 때, 기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11월 6일 날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야, 너네들 이제 신규 대출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 가지 규제를 냈지만, 오늘은 이제 청약 분양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치 담보 취급 금지라고 해서 이 후치 담보가 일단은 아무튼 여러분들 용어를 설명하면 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복잡할 거니까 아무튼 입주할 때 그냥 대출 해주겠다. 근데 이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취급을 안 해준대. 아, 열받죠? 아, 열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유예를 주겠다. 당장에 오늘부터 안 주면 안 되니까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4년 12월 1일까지 네, 발표난 단지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입주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유예를 시켜서 디임돌 대출을 하게 해줄게 라고 지금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입주를 하는 단지들은 디임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집단대출 시중은행에 받고 나서 이제 등기가 나오면 디딤돌로 갈아타기를 보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았다. 너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디딤돌 대출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조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알고 계세요.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일단 자금 계획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손피해랑 관련된 이제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세금. 분양권 세금이 사악한 거 아시죠? 혹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딱 두 개죠? 네, 1년 미만이랑 1년 이상. 몇 프로인가요? 자, 아시는 분 또 자랑해 주세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래요? 네, 1년 미만, 1년 이상. 하루님, 뭐가 66%예요? 어떨 때 66%? 17%. 효성님, 이게 오타가 아니길. 1년 이내 7%. 꿈의 숫자네, 꿈의 숫자. 세금 7% 얼마나 좋아요. 아쉽다. 네, 효성님 77% 다시 수정해 주셨고, 네,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유기간. 내가 청약에 당첨됐어요. 이제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이게 뭐 전매 제한, 사고 팔고 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1년 이내에 팔면 내가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해서, 만약에 4억의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1년 뒤에, 1년 안에 팔려고 이제 5억에 내놨어. 5억에 내놨는데, 그럼 내가 1억이나 올랐잖아요? 근데 그 1억에 77%, 7,7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야, 이런 제도는 좀 너무 이게 사악한 것 같아. 그리고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입주할 때까지는 무조건 66%다. 이게 2021년도 2021년도였나? 네. 1년도 6월 달 전에는 기본 세율이 가능했거든요. 분양권도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받았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미쳐 날뛰니까 정부에서 막았어요. 야, 너네 분양권도 안 되겠다. 너 기본 세율 없어. 그런 거 없어. 무조건 1년, 2년 나눠서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6%까지 매길 거야라고. 네. 전매 제한 있으면 아니요, 아니요. 이것도 그냥 일단 당첨된 날로부터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팔 뿐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청약이 당첨됐어요. 이제 전매 제한, 사고 파는 이 제한도 없어요. 풀렸어요. 나는 청약을 당첨됐고, 이거 팔고 싶어. 입주하기 전에 팔고 싶어. 근데 팔려고 하니까, 이놈의 세금이 미쳐 날뛰잖아요. 짜증나. 그래서, 세금을 좀 아낄 수는 없을까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이 거래 중에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한번 말씀을 주실래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일단 세금이랑 연관된 거예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있는데 총 세 가지의 방법. 혹시 아시는 분? 네, 아실 것 같은데. 작가 낭독 배우님, 이거요. 분양권을 사고 3년 뒤에 입주를 했어요. 그럼 나는 보유기간이 3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등기를 치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난 한 6개월 살았어. 그때 팔게 되면, 난 3년 보유하고 6개월 살았으니까 3년 6개월 보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조심할 거예요. 분양권이랑
내가 실제로 이제 등기가 나왔을 때에는 상태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입주한 날로부터 다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분양권을 10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럼 나는 10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장기들 장특공이랑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리셋이 되는 게 함정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하여튼 이거 질문 잘 주셨습니다. 자, 하루님, 하루님 잘 하셨네요. 자, 지금, 거의 한 200명 계시는데, 채팅이 안 올라오거든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네. 마피, 우피, 풀피, 일단 세 가지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바로, 네. 우리가 그냥 세금 내고,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떳떳하게 팔게 하는 정상 거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손피 거래라고 해서 제가 릴스에 올렸죠? 이거 보고 다 오신 거 맞잖아요. 자, 손피 거래라는 게 있고 다운 거래. 네. 이게 뭐가 그리 다운돼 있어? 이런 거 할 때 그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운돼 있어. 뭔가 다운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걸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거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77% 내고 팔게, 66% 내고 팔게라는 거고, 자, 손피 거래라는 거는 이게 피가 뭐냐? 프리미엄의 앞 글자를 따서 피거든요. 이게 바로 손피. 실제로 매도자 손에 지어지는 금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매도자 손에 지어지는 금액? 그러면 나는 프리미엄을 한 1억으로 설정했어. 그러면 뭐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하든 간에 내 손에는 세금 다 떼고 나서 무조건 1억을 가져가게끔 야, 살려고 하는 매수자,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손피거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 세금도 전부 다 매수자가 떠안아 가는 걸 손피라고 합니다. 네, 손피. 이런 게 손피예요. 근데 용어는 알겠어. 근데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운거래. 이거 뭘까요? 다운거래. 다운거래 아시는 분? 네, 손피랑 다운이랑 들어보면 좀 비슷하죠. 올라와요. 네, 스포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스포님 감사합니다. 많이 답변해 주시고 계시네. 네, 다운거래가 뭘까요? 다운거래. 다운거래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 불법. 역시. 네, 불법입니다. 불법. 네, 불법입니다. 자, 다음 거래는 제가 일부러 핑크색으로 한 게 있죠. 이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다운 거래를 해요. 네, 많이 합니다. 거의 다운 거래가 아니면 거래를 못할 정도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권은 세금이 지랄 맞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이 바로 다운 거래를 하는데, 다운 거래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어, 쉽게 예를 들게요. 나는 프리미엄을 1억을 하게 되면, 1억을 하게 되면 어떻냐. 세금을 1년 미만 하면 7,700만 원이나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이나 올랐는데 내가 세금을 떼면 2,300만 원밖에 안 가져가. 그래서 이제 다운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운거래 어떻게 하냐. 자, 1억, 피는 1억인데, 우리 이거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신고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분양가가 4억인데 프리미엄이 만약에 1억이잖아요. 이게 정상 거래가 하게 되면 그 실거래가 등재를 어떻게 하냐면 분양가 4억에 프리미엄 1억이니까 얘는 지금 5억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호갱노노든 국토교통부 일단 실거래가에 어떻게 등재가 되냐? 5억으로 거래가 돼요. 네. 이 금액이. 근데 다운 거래를 해서 야, 우리 서로 합의해서 2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하면 4억에 표면적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 등재할 때는 2천만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4억에 2천만 원이면 4억 2천만 원만 내가 거래했다고 등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제가 큰 상위 개념이 뭐라 그랬죠? 지금 분양권 중에서 세금이랑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4억 2천이면 세금이랑 연관됐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뭔데요? 뭘 것 같으세요? 4억 2천으로 거래하면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뛸 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1억으로 해서 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77%면 7,700만 원 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의해서 2천만 원으로 신고하자 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얼마를 세금 낼까요? 원래는 1억에 대한 77%면 7,700만 원 세금 내는데 2천만 원만 신고하자. 그러면 얼마 낼까요? 세금을 77%. 6%님 제일 빠른 정답 맞습니다. 실거래가 등재하자. 결국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얘들 4억 2천에 거래했네? 프리미엄 2천만 원 했네.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77%만 내자 하면 얼마야? 2천만 원에 70%. 네. 얼마예요? 1,540만 원이야? 네. 네, 1,500. 네, 1,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미쳤죠? 1억이었을 때는 7,7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으로 신고하자 하면 1,500만 원. 그러면 얼마야? 6,200만 원 정도를 아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나머지 8천만 원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줘요. 현금으로. 8천만 원을 현금 어떻게 뽑아? 네. 이게 뒤로 돌려서 이게 출처가 안 남게 최대한 돌려서 네, 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는 그냥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보통 현금 뽑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상당히 좀 껄끄럽긴 한데 어쨌든 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아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자가 나중에 맞아 이거 맞아요. 이게 이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저희 밤새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다운 거래는 불법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 현장에서 다운 아니면 안 되게끔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다운 거래는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 흥미진진하죠, 지금. 이제 막 텐션 올라왔죠? 역시 동시 시청자 수가 200명에서 안 줄어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반이긴 한데 아무튼 12시까지는 최대한 끝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재밌죠? 자, 여러분들 파트 3 가기 전에 재밌으면 호응 한번 해주세요. 재밌다고 막 채팅 쭉 올려주세요. 이 켜고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이게 약간 반응이 조금 느려서 그러지 다들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밌기 때문에 숨 죽여 집중해서 보신다고 생각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런 거 올리실 때마다 저는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런 걸로 강의를 하는 재미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찍어 놓을게요. 찰칵찰칵 소리 들리죠? 네. 돈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것도 결국에는 제 자랑 좀 할게요. 이 강의 자료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 눈높이 맞춤도 좋고 여러분은 네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는 네, 그 날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파트 3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이건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재밌게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채팅 많이 적어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빨리 가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해. 네. 자, 볼게요. 자, 일반적인 제가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를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고 보세요. 일반적인 정상거래, 그 다음에 손피거래, 그 다음에 다운거래. 다운거래는 뭐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정상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손피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손피 거래가 바뀌었댔잖아요. 바뀌었어. 이제 키포인트로 오는 거예요. 이 손피 거래를 위해서 빌드업을 또 했구나 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손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료 특강을 한 건데 앞에 하여튼 좀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정상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이제 얼마 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미엄에 1억에 등록하면 이거는 이제 1년 이상 보유했다 가정하고 66%를 뗍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원래 인적 공제 1년에 한 건당 250만 원씩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뭐 필요 네 그런 약간 비용이 또 있어요. 뭐 수수료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이게 있는데 이거 빼고 그냥 네 인적 공제 다 뺄게요. 얘도 계산 복잡하니까.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율 66% 적용하면 우리는 돈을 얼마 받냐? 세금으로 6,600만 원 내고 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3,4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매수자가 실제로 줘야 할 돈이 뭐냐?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정상거래.
자, 제가 아까 전에 이거는 이 전 시간 파트 1, 2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프리미엄 1억짜리를 정상 거래를 하려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살 사람이야. 매수자야. 그럼 난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네.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했던 파트 2에서 했던 이 자금 계획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실 거예요. 스포님 감사합니다. 마마중님 1억 또. 네, 1억. 좀 올려봐요. 뭐 있어요. 숨겨진 게 있어요. 아까 파트 2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건데 모르면 안 되는디. 다들 취득세 땡 취득세 땡. 다른 거 빨리 얘기해줘요. 다른 거 얘기해주세요. 아까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알려드렸는데 왜 몰라? 지금 큰일 났네. 네, 재밌기만 하면 어떻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지. 역시 맞습니다. 6%님 정답.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 10%. 계약금 10%는 이미 이 매수자가 청약 당첨했을 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자가 처음에 냈던 금액을 다 줘야 돼요. 네, 다 줘야 돼. 자, 만약에 이게 계약 상태에 따라 다른데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기 전에 팔았다. 그러면 계약금 10% 내고 뭐 확장비나 에어컨 옵션비 할 때도 10% 내거든요. 뭐 이런 이 잡담 비용들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 1억까지 해서 내가 줘야 되고 중도금 대출 실행한 상태에서 했으면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습니다. 네. 자격이 일단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웬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까지 내가 떠안아요. 떠안아. 아시겠죠? 네, 이거는 현금으로만 해야 돼요. 현금으로만. 이거는 현금으로만. 네, 이 대출 따로 대출 나오잖아요. 뭐 신용대출 받든 내 종대점 합치든 뭐 엄마한테 빌리든 아빠한테 빌리든 가족한테 빌리든 빌려서 물 마련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손피의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집중. 자, 실제로 매도자 손에 쥐어지는 금액. 나는 1억 불렀어. 그러면 야, 세금 너가 다 떼고 나한테 1억 줘. 이게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쓰세요? 자, 1억에 66%면 6,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1억 플러스 6,600만 원까지 내주면 될까요? 아니면 또 뭔가 더 있을까요? 자, 이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1회에 한해서 또 가산을 해서 더하는 건데 그냥 양도소득세를 그냥 두 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볼게요. 이거 보면 더 어렵거든요. 일단은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어떻냐? 예전에도 나왔고 한참 안 오다가 작년에 말에 1년 전에 어떤 게 나왔냐?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프리미엄 이외에도 양도소득세를 전액으로 부담을 이제 약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라는 이 포인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면 최초 1회에 하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자, 이 최초 1회. 이 최초 1회 밑에 보시면 회신 너가 질문 준 거 보면 이란이 타당하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최초 1회 한해서 양도가액에 합산한다라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한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우리는 두 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패설의 일반적인 방식. 자, 손피 했을 때 1억을 주시오 하면 66%를 6,600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한 번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처음에 1차 양도세 발생한 이거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해라. 그래 두 번이 총 두 번입니다. 1차, 2차가 생긴다. 자, 그러면 와, 이거 보세요. 이러면 어떡해? 그럼 매수자가 손피거를 했을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나는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네이버에서 보고 갔는데, 부동산 보고 갔는데, 아니, 손피거래래. 그래서 막 계산을 해줘. 너 두 번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바로 1, 2, 3 합치면 이 계약금 10% 이런 거 빼고
실제로 프리미엄에 대한 손피 거래에 발생하는 비용은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배요, 두 배. 나는 프리미엄 1억 주고 갔다가 나는 그래서 1억을 막 1억이랑 뭐 계약금 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를 들고 갔어. 아 근데 뭐야? 이 분양가 10% 이런 거 빼고 2억 1천만 원 달래. 미친 거 아니야? 네, 재밌죠? 아무튼 이거 알면 재밌습니다. 자, 이게 원래 기존에 거래했던 방식입니다. 이것까진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복잡할 텐데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이 손피 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손피. 왜 손피를 하냐? 세금 아끼려고 한다. 지금 제가 세금 66%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반 거래랑 손피랑 했을 때랑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손피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운 거래는 완전 후려치는 거고, 근데 불법이라서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거고, 그러면 정상 거래가 있고 손피 거래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손피 거래를 하는 이유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얼만큼 세금을 아끼냐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일반 거래랑 손피랑의 가격 차이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정상 거래일 경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일반 정상 거래를 했을 때 내 수중에 1억이 떨어지게끔 하려면 프리미엄을 얼마로 내놔야 되냐라고 하면 2억 9,400만 원을 프리미엄을 내놓으면 세금을 66% 떼면 이건 77%예요. 77%를 정했을 때 77% 떼면 네 나는 66%인가? 66%네. 네. 나머지 이제 34%를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2억 9,400만 원에 66%를 하게 되면 세금이 떼고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1억이다. 자, 결국에 내 손에 1억이 지어지게끔 정상 거래를 하려면 프리미엄을 2억 9,400만 원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손피로 내 손에 1억이 남게 하려면 아까 계산했던 2억 1천만 원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상 거래랑 손피 거래랑 했을 때 나도 부담이 덜 되고 매수자도 부담이 덜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손피다. 매수자가 원래는 2억 9,400만 원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세금 떼고 나한테 남는 게 1억이다. 근데 손피로 해서 1억이 남게 하려면 매수자가 2억 1천만 원만 주면 된다. 결국에는 한 8,500, 400만 원 정도가 매수자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손피라고 했고 손피 거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받아. 열받습니다. 그런데 바뀌죠. 11월 7일 이후로 바뀝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돼요. 자,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 아니, 무한대가 뭐예요? 무한대가 뭐냐면 볼게요. 이거예요. 손피거래. 아까는 1차 양도세랑 2차 양도세 합쳐서 한 1억 1천만 원 나왔죠. 근데 너 이제 이게 0에 수렴할 때까지 무한대로 줘야 돼, 돈. 이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열받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 뭔가 X 된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피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딱 두 번만 해서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세금 아끼는 건데 이제는 이 정부에서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분양권에 대한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세금을 그냥 무한대의 굴레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66% 점점 줄어들면 몇 차까지 갈까요는 몰라. 계산을 해봐야 돼. 머리 아프죠? 머리야. 머리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보도자료에 나온 거 이거 하면 사람들 이게 뭐야 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이게 무료로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료 만드는데도 힘들었고 강의를 하는데도 저도 체력 소모가 엄청 나거든요. 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인플루언서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내 집 마련을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소나무유라는 사람을 또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소나무유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수학 포기자, 수포자의 반란이 왔습니다. 제가 새벽 이게 이날 오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열받는 거야. 내가 한번 너랑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거 계산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진짜 이때는 찍고 거의 한 3시 반에 잤거든요. 네. 그래서 소나무가 짱이다. 라는 채팅을 주셨네요. 아무튼 소나무가 짱입니다. 이 수포자의 반란이 왔다. 어떤 반란이 왔냐? 자, 제가 이걸 다 조사해서 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 네.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그 저희 톡방에 공지사항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아, 수학과냐고요? 아니요. 저 수포자라니까요. 수포자. 네. 아무튼 진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냐? 총 3개예요. 손피로 했을 때 어, 거래할 때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 공식을 이렇게 해놨고 계정 전. 그다음에 이제 계정 후에 이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 공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위 참고사항 보시면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한다 했잖아요. 필요 경비도 있는데 일단 하면 복잡하니까 기본 공제까지만 제가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집중을 한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제 강의 스타일 보이시죠?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받아갔어. 그럼 어떻게 써먹을래요? 그거 질문 주신 분이 왜 없어요? 응? 이거 그래 다운받는 건 괜찮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왜 안 물어봐? 예, 안 돼요. 그렇게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준다고 덥석 좋다고 받아 먹지 마요. 안 쓸 거잖아. 써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답변해 보세요. 그래, 소나무가 열심히 작업을 했어. 그래, 내가 이 다운을 받았어. 이거 토대로 내가 계산을 했어. 그럼 나는 이거를 어디다가 써먹을 건데? 네. 지금 여쭤보려고 저한테 역시 임기응변에 능하시는군요, 전부 다. 네, 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개정 전, 그러니까 11월 7일 이전 거는 우리 손을 떠났어. 이거 백날 계산해봐야 그냥 뭐 가슴은 아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정 후에 내가 손피 거래를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사고 싶어 해. 아니면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매도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돼요. 얘가 세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과연 이거를 돈 주고 살 건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자라면, 내가 지금 정상 거래랑 이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 손피 거래가 좋았는데, 손피 거래로 바뀌는 바람에, 정상 거래를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얘가 손피를 이 정도 불렀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럼 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 써먹으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저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는지. 이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 사람 바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정 전권을 잊으세요. 그래서 계정 후랑 손피 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두 개만 비교했어요. 밑에 그 두 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내가 아까는 P를 1억으로 했죠. 자, 세금 다 떼고 나는 5천만 원에 내 손에 수중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를 66%로 적용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손에 세금 그냥 일반 거래했을 때 66%다 내고 하려면 5천만 원을 딱 떼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매수자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바로 1억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개정 전 손피 거래에서는 1억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나 매수자한테도 부담이 덜 되죠. 근데 이제 개정 후에 계산을 해보니 어떻게 되냐? 1억 4,200만 원. 야, 개정이 되고 나서는 4천만 원이나 더 많이 필요하네.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일 때고 1억, 2억 넘어가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손피 계산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처음에 이 PPT 화면에서는 제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더블 금액인 1억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1억을 체크를 해 볼게요. 1억을 딱 기입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개정 후에 손피 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 공식은 4억 2,6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양도세 66%를 적용했을 때는 거의 약 한 2억 9천만 원인데 바로 이제 우리는 어차피 개정 전은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정상 거래 했을 때 내가 손에 1억을 쥐고 싶어.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슷해요. 1년 이내 매도하면 4억 3,700만 원, 2년, 네, 1년 이후에 매도했을 때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네, 하지만 이 개정 후에 손피가 정말로 많이 늘어난다. 예전 개정 전이라면 진짜로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무한대로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정상 거래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2억을 원했을 때는 손피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야, 1년 이내면 8억 6천, 1년 이후면 5억 8천. 이 1년이냐 아니냐 차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방 정상 거래는 거의 비슷하죠. 8억 7천, 5억 9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템플릿에 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걸 손피 계산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도 부동산 소장님이 수기를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이렇게 폰에 넣고 여러분들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이버 부동산 내 나와 있는 매물을 볼 때 이 피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바로 계산하면 내가 당장에 얼마 필요한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볼 거는 딱 두 개예요. 중간 거 빼고, 제일 위에 일반 거래, 그 다음에 개정 후에 손피 거래,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어떤가요? 어때요? 금액이 어때? 여러분이 딱 느끼는 거. 일반 거래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 5천만 원을 손에 쥐어주려면 세금 다 떼고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개정 후에 손피 거래 했을 때 5천만 원 손에 쥐고 싶을 때 하면 1억 4,200. 네. 그래도 일반보다는 싸다. 예, 이거는 계산을 다 해보세요. 이 프리미엄에 따라 좀 다르고 내가 필요 경비를 또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결국에는 아 일반 거래로 하나 손피로 하나 똔똔이네 똔똔 똔똔 쌤쌤 네 같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메리트가 없어졌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빨리 뭔가 답변을 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조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거 보고 느낀 게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어디든 기록하세요.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뭐 임장을 다녀왔어. 지역 분석을 했어. 그러면 내 생각, 내가 틀리든 맞든 내 생각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장에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손피가 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자,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입니다. 아, 하나죠. 당연히 하나죠. 네. 자, 불법 다운 거래로 흑화된다. 민원을 넣자. 다운이 워워워. 분양권 수요가 줄어든다. 거래가 줄어든다. 분양권 가격이 오른다. 탄핵하자. 탄핵까지 나왔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간다. 전세가? 전세가가 왜 올라가요? 양양님? 이건 또 처음 듣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 회피의 목적이 엄청 크다. 다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크다. 왜냐? 지금도 다운 거래가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77% 내죠. 이거 다운 거래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합의를 보거든요. 합의. 서로. 부동산이랑 매수자랑 다 합의를 봐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명이 자폭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나 다 꼰질래. 에이, 열받아. 다운 거를 했더니, 아, 지금 뭐 시세가 엄청 올랐어. 열받아서 그냥 자폭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간혹 가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웬만하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다운 거래가 완전 성행을 할 거다. 라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 낼 때, 야, 너네 다운거래, 얘들도 예상하는 거예요. 세금 손픽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다운거래로 갈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양도소득 다시 내야 되고, 가산세 붙고, 납부 지연 가산세 붙고, 매도자는 뭐 할 경우 뭐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중개사는 박탈당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겹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건 당연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분양권의 매수세가 감소합니다. 이 불장이라 그러는데, 불장 아니에요. 불장. 불장이 뭐냐면, 계집도 오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2020년, 2021년도에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뭐 거의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개도 오르는, 뭐, 계집도 오르는 시기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이 손필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이제 사지를 못한다. 물론 뭐 다운거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뭐 제한적인 곳도 있으니까. 그리고 입주랑 다가온 곳들은 다운거래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분양권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시장, 전제 조건이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 일단은 프리미엄이 현재 많이 붙은 곳, 분양가가 좀 되게 메리트가 있었고 향후에 시세가 주변 기축이랑 비교했을 때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면 프리미엄 많이 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팔겠어요? 팔겠어요, 이거를 세금 주고?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 좀 좋은 곳들은 오히려 매물을 좀 걷어들인다. 잘 안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애매해. 이게 좀 애매해. 근데 팔고 싶어. 그럼 막 던지는 거야. 싸게라도 던져.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점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기축의 영향이 발생한다. 단, 전제 조건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거예요. 다운거래 같은 경우는 1억을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신고합시다 하면 분양가 4억이면 4억 2천에 실거래가 등장하는데, 이 손피 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냐면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까지 합한 금액을 분양가에 더해서 신고를 해요. 아시겠죠? 자,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분양가 4억이에요. 근데 프리미엄 1억에 올렸어. 근데 1차 양도세 내고 2차 양도세 하면 이게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4억에 플러스 2억 1천만 원까지 해서 이거를 실거래가 등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실거래가에 그냥 6억 1천만 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양도세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이 양도세까지 합한 모든 금액이 실거래가에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네, 실거래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옆에 있던 기축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실거래 등재 시에 분양가의 모든 가격에 합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6억에 손피 5천이면 총 1억 4,200이 매수자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 7억 4,200이 실거래가로 등재가 된다. 이러면 분양했던 그 가격이 갑자기 확 튀어요. 네. 원래는 손피나 이런 걸 통해서 분양 가격이 낮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정상화되면 나중에 기축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아시겠죠? 이게 1억 4,200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잠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약간 입지가 애매하고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또 하시는 것도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네,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3. 여러분들, 제가 손피 거래를 진짜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을 잘 해드렸어요. 혹시 이해가 다 가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잘 됐다고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좀, 네, 올려주세요. 네, 아마 다 잘 됐을 거예요. 이제 손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막을 수 없다. 네, 손피에 관련된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인플루언서 없어요, 진짜로. 네.
좀 자랑 좀 할게요. 저는 어떤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4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12시가 넘어가겠네. 3분밖에 안 남았네. 네. 저랑 같이 목요일을 함께 네, 또 200분이 또 저랑 함께 같이 목요일을 맞이합시다. 아시겠죠? 벨라 형님, 파는 사람이 더 좋아진 건가요? 이거는 케바케예요, 케바케. 네. 네. 자, 이제 파트 4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어떤 분야든 간에 구조를 파악해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부동산. 제가 100번 강의하면 100번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 강의의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진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거든요. 저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네,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는 뭐 거의 서울대 갔죠. 네. 네. 서울대 갔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의 살 길은 아니다. 내가 청약에 목숨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청약을 이게 MZ 분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다. 괜찮은 곳은 경쟁률이 높고 가점도 낮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는 것만 목표로 했을 때는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주고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입지를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기축 아파트 사세요. 네. 저는 딱 그 두 가지 처음에 황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잘 사고 팔 수 있는 돈에 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뭔지가 아파트랑 분양권이다. 근데 분양권은 손피가 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은 기본 억대, 억대. 물론 뭐 빌라나 소액 투자는 이게 몇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싶으면 기본 억대예요, 억대. 네. 기본 억대인데 여러분들 이거 억대 사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강의 듣는데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고 돈 안 쓰시는 분들. 그만큼 돈 안 쓴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진짜로. 이거 뭐 운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뭐 했다가 시기 잘 맞으면 뭐 좋은 거고 근데 진짜 잘못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스타에서는 나름 고인물이거든요. 작년부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의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 자료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내 돈 써가면서 진짜 자기 계발 비용에 아끼지 않으면 저도 안 아끼거든요. 왜냐 그만큼 쓸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이 얼만데 그래서 일단 그만큼 시간과 비용과 거기에 동반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진짜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좀 약간 삐딱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또 뭐 또 강의팔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같이 검증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은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강의를 안 듣는 분도 또 계시거든요. 포기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공부하는 방법은 있고, 돈이 없을 때 공부해야지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멘토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정규 강의를 들으시거나 부스 지금 크루 일기 내지마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저랑 이제 시작한 지 한 3주 됐거든요. 근데 3주 동안 제가 이분들이 소화 못할 정도의 양의 강의 자료도 드리고 교환도 드리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제가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뭐 물론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제 스타일이지만 아무튼 이분들은 최대한 내 집 마련을 내년에 상반기, 네, 늦어도 하반기에는 하실 분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저랑 멱살 잡고 네,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저는 이제 독학으로 해서 이 멘토를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크루를 만드는 게 제가 그래서 그 니즈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엄청 돌아서 왔거든요, 저는.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실패도 해보고, 혼자서 성공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뭔지가, 예, 저의 모토라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벌써 7년 차잖아요. 7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 지식을 전달하는데 괜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사기 안 치고, 네, 최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보여드리는 게 제 임무라서 이렇게 무료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유료 강의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 채팅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좀 버거워요. 제가 지치는지, 그분, 크루분들이 지치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먼저 지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무료 강의는 끝났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무료 템플릿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한번 가져봤거든요. 바로 뭐냐? 야, 이거 뭐야? 욕하시는 분 없죠? 근데 이거 광고 맞아요. 네, 광고 맞거든요. 제가 지금 부스 클럽이라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뭐다? 내년 부동산 전망이 정말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7월달, 9월달 오프라인에 이어서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준비했거든요. 지금 연사가 누구냐? 강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 저는 무조건 포함돼야겠죠. 비번 사람들 대표 소나무 우유와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정말 유명한 네, 뭐라 해야 되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르신 분들이 아마 많지 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뭐 강의를 신청하거나 무료 강의를 듣거나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의 윗세대 분들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자랐고, 저도 시작할 때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듣고 정말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스승과도 같은 분인데, 이분을 제가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부탁을 했어요. 진짜로.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지만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분의 인사이트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2월 22일 날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 그다음에 강남 쪽이에요. 3호선 하계울역 세택 컨벤션 홀에서 하는데 비용은 진짜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시면 얻어가는 게 몇 배나 많거든요. 제가 오늘 무료 강의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큰맘 먹고 또 준비를 할 거라서 어떻게 진행되냐? 바로 제가 25년도 부동산 내 집 마련 실거주 전략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바톤을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이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거의 약간 사석이랑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떠냐면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저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 9월 달에 많은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부동산 토크쇼를 열었던 상태고 지금 이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의 이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2007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투자 이력은 못 세요. 너무 많아서. 진짜 다양한 분야에 안 해본 투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완전 이제 찐 부동산 투자자의 예전에는 저처럼 엄청나게 활발하게 아카데미까지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 미국의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건설개발 전공 석사를 따고 이제 부동산 석사를 따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석사 따고 박사과정을 또 준비 중이신데 이분이 주로 활동하는 지금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뭐 서울 머니쇼나 부동산 트렌드, 뭐 매경, 환경, 뭐 시코노 이런 데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세미나 큰 뭐 코엑스 같은 컨벤션 홀에서 하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또 유튜브에서 집당지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시는 출연자분들이 모두 인맥을 통해서 섭외를 하시거든요. 저희 대표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무 대표님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직히 저는 이분들에 비하면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이때 시간도 1시간 가량을 이제 Q&A 마지막에 받을 거예요. 미리 사전 접수를 통해서 뽑고 현장에서 또 질의응답을 받아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가감없이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1년에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여는 주제이기도 하고 25년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녹화본에 대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제가 PPT 강의 자료까지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템플릿까지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꼭 오셔서 55,000원의 값어치 진짜 여러분들 오게 되면 후회하지 않거든요. 제 후기 한번 보세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후회했던 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신청하냐를 안내를 드리면 제 인스타 프로필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클릭하셔서 하시거나 저희 톡방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가 또 강연을 할 거고 2025년도를 새롭게 여는 강연을 또 대표님이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도 선착순으로 마감이 돼서 그때 못 오신 분들에게 또 안내 문자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강의를 연 김에 홍보를 또 하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또 좋은 기회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저는 항상 자신있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다른 또 인플루언서 분도 많지만, 저만의 장점이 또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를 몰랐던 분들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아, 소나무유가 이런 식의 사람이구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네, 부서요 지금 이거 구독해주세요. 구독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12월 달에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